김정은의 선택과 집중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맺은 지 1주년을 맞아 더욱 끈끈한 밀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 분과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요. 북한이 공개한 이 영상입니다. 자, 공연을 하나 열었는데 러시아 문화부 장관을 불러다가 북러 조약 1주년이라고 아주 대대적으로 평양에서 홍보를 하면서 연 공연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주애가 참석을 했는데 리설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조한범 박사. 그러니까 외교 무대에 이제 김주애가 사실상 퍼스트 레이디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지금 저 자리에는 리설주가 나가야 맞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때는 리설주가 나왔거든요. 예. 무려 1년 반 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건 국내 행사였거든요. 그럼 국내 행사에서도 김주애를 가운데 놓고 리설주는 배경 처리였거든요. 네. 그리고 리설주가 이 김주애, 김정은보다 이 뒤에 포착되는 경우가 여러 사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5월 9일 날 그러니까 러시아 전승절 기념식 연설을 김정은이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했거든요. 그때 김주애가 외교무대에 처음 나왔거든요. 네. 그때 향후에도 김주애가 외교무대에 나올 거다라는 추측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두 장면, 국내 행사에는 리설주가 나왔는데 정작 나와야 될 외교 행사에 지금 김주애가 나왔다는 얘기는 네. 퍼스트 레이디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관건은 이제 김정은이 이번에 올해 모스크바 내지는 러시아 가기로 지금 공개가 돼 있거든요. 확정이 돼 있거든요. 예. 이제 거기에 따라갈 가능성이 있죠. 김주애가 그렇죠. 같이. 그러면 김주애가 거기 따라가면 이제는 모든 네. 논란은 종지부다 이제 확실한 후계자로 대내외에 공식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과연 평양 밖을 김주애가 따라 나설지 말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이제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난달에 김정은이 평양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을 갔을 때도요. 허재 변호사, 김주애가 러시아 대사랑 볼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유럽권의 인사라고 불리는 비주냐, 그러니까 불뽀뽀하는 거냐, 아니면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형제의 키스라고 해서 네. 저렇게 인사를 하는 어떤 정치적인 상징성을 가지는 인사법이 있거든요. 그거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본다면 그 형제의 키스 내지는 형제의 포옹이 맞지 않겠냐 이런 해석이 좀 유력한 것 같습니다. 예. 공산주의 국가 정상들이요, 특별한 유대 관계를 드러내고 호감과 특히 동지애를 표현할 때 쓰는 인사법인데요.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볼을 맞대는 행동인데, 정말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은 볼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비주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요. 네. 원래는 남자끼리도 입술에 실제로 뽀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베를린 장벽에 그림까지도 그려져 있거든요. 전소련 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와 동독 서기관 호네커가 이 뽀뽀하는 그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그 이후에도 이런 장면이 몇 번 연출된 적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김주애와 상당히 유대 관계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주애도 김주애지만 오늘 공연에 또 눈여겨볼 점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이요, 러시아에 답례 공연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을 했었던 북한군 모습을 저렇게 백으로 뒤에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처음 저게 공개된 거거든요. 근데 유리한 장면들만 아마 꼽아서 엄선했을 것 같은데 어떤 장면들이 있었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북한군들이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에 파병이 됐잖아요. 그 예. 파병된 군인들이 싸우는 장면, 그리고 인공기와 러시아기를 흔드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탱크라든지 전투 현장, 이런 현장에서 싸우면서 버티는 장면, 이런 것들이 쭉 게시가 됐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끈끈한 연대,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지금 인공기도 보이잖아요. 근데 네. 저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은 저게 공연하는 장면이 뒷배경으로 나왔지만 지금 북한군 같은 경우에 지난해 10월에 11,000명을 파병을 했거든요. 네. 그중에요, 전투병으로 파견된 사람 중에 사망자가 700명이었어요. 사상자까지 합치면 약 4,000명 가까운 사람이 전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눈물 흘릴 일이 아니고 김정은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기 그 주민들 또는 자기 군인들이 가서 지금 사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게 눈물 흘릴 일입니까? 반성할 일이지?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올해 초에 포병을 약 한 3,000명 정도 규모를 또 파병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 나라 군인들이 가서 생명을 다 잃어가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예. 과연 북한을 위한 일인지 잘 모르겠고요. 다만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북한과 러시아 간에 끈끈한 인연이 있다 또는 하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게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교수는 쓴소리를 주셨지만 북한은 계속 선전선동에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조금 전 공개된 이 영상에서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요. 파병 북한 군인 가운데 저렇게 전사자를요. 인공기로 덮은 것까지 공개를 한 겁니다. 김정은이 현장에 가 있고 뒤에 보면 김여정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북한 관객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막 눈시울을 붉히고 김정은도 눈시울을 막 붉히고 하던데 아니 저렇게까지 공개하는 건 무슨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이죠. 왜냐하면 지금 관객들은 울고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왜 우는지 영문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난해 10월 상순에 파병이 됐고 네. 그리고 북한하고 러시아가 파병 사실을 인정한 게 4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상자가 발생한 건 그 숫자가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영국 쪽에 나온 자료를 보면 6천 명이거든요. 그러면 전사자가 최소 1,000명은 넘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파병된지도 몰랐고 북한 주민들은 거기다 러시아라고 혈맹이라고 그러지만 북한 주민들한테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똑같은 옛 소련이에요. 네. 그러니까 싸워야 될 이유도 없고 왜 가는지도 모르는 전쟁에서 이미 많은 다수의 인민군이 지금 희생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사자 시신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다음에 부상자들은 또 영구 상해를 입으면 이제 영원히 장애를 딛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숨겼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이걸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러면은 김정은이 먼저 나서서 울어야 되는 거죠. 우린 갈 수밖에 없었고 저건 영웅적인 행동이다. 영웅 위온탑도 맞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명분 없는 전쟁을 명분이 있게 포장하려고 그러니까 네. 지금 주민들에게 지금 감정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주민들한테 감정을 강요한다고 하셨는데, 네,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웃 간에 사실 몇 집 걸러 사실 그 집의 아들이 가서 싸우거나 죽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안 좋아서 그동안 파병 상황을 좀 숨겨왔던 건데, 아니 저렇게 좀 눈물을 흘리면 이제는 좀 괜찮을 거다. 김정은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지신들이 발생한 거 벌써 몇 달 전이에요. 몇 달 전인데 공개를 못했기 때문에 공개한 이후에 지금 그 냉동 시설에 있다가 지금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파병된지도 몰랐던 부모들이 이미 몇 개월 전에 그 북한도 하나만 나와서 잘 기르자거든요. 그걸 부모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거기다가 또 다수의 이제 상위 군인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명분 없는 전쟁에 가서 베트남 전쟁에 우리가 파병했던 거하고 달라요. 그때는 냉전기니까 자유진영,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 진영이 싸웠던 때니까 어쨌든 명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걸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아니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영문도 모르는 전쟁에 가서 지금 죽어서 돌아왔으면 어느 부모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오늘 공연에서요. 또 눈에 띈 게 리설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설주는 안 보였지만 여동생 김여정이랑 현송월이 김정은 그리고 또 김주의 뒤에서 저렇게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제가 이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은 현송월 귀에 보면은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것이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예? 이 공연에 대해서 현장 전반에 대해서 어떤 일정 같은 거를 조율하고 지시하고 이런 공연을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우리 합동 공연할 때도 탁현민 행정관하고 현송월하고 굉장히 뭐 얘기 많이 한 걸로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그 김주혜에게 어디에 앉을 건지 안내하고, 그러니까 의전 책임자이자 공연을 전반을 그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 지금 동그라미 지나가는 그 동그라미 속 지금은 현송월의 모습이 나오고 조금 전 보여드렸던 것은 바로 김여정의 모습이었는데요. 네. 보면은 김주혜가 가장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은 뒷줄에 서 있으면서 뭔가 또 김주혜를 더 띄우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사실 여동생이면 손 윗사람인데 좀 어색한 장면이기는 하네요. 자, 우리 정부는요. 북한이 이 영상을 공개한 걸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앞으로 추가 파병을 노골적으로 북한이 진행하겠다는 의도 아니겠냐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막상 북한의 파병 전장 상황을 보면요. 그 상황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허준현 변호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당국이 북한 입장에서는 좀 많이 뼈아플 만한 영상을 공개했어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 드론을 이용해서 북한의 방사포를
그냥 완전히 박살내는 바로 저 영상을 공개를 한 네. 건데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는데 뒤에서 오는 것이 이제 드론입니다. 이동 중인 발사 차량을 향해서 접근한 뒤에 뒤쪽에 폭탄을 투하를 했는데 네. 로켓이 운전석을 그대로 관통을 하고 차량이 폭발하면서 러시아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지금 혼비백산에서 탈출하는 모습이 담겼거든요. 그렇군요. 차량 뒤쪽에 드론을 이용해서 폭탄을 투하해서 그 실려있던 방사포탄 중 하나가 반응해서 발사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지금 앞으로 인력도 추가적으로 6천 명 정도 병력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의 건설 노동자가 상당히 부족해서 건설 인력도 추가 파병하고 장사정포 같은 무기들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국정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런 영상을 보면 북한군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무기, 북한제 이 무기는 최대 사거리 60km.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수도권을 위협하겠다면서 240mm 로켓탄을 연발할 수 있는 무기가 그야말로 우크라이나 당국의 손도 못 쓰고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이 방사포는요.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할 때마다 들고 나오는 북한의 대표적인 재래식 전력 주축이었습니다.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물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가정을 하면 북한의 방사포가 시간당 2만 발씩 서울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우리 군의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자, 지금 보여지는 저 북한의 M1991 이 방사포 이게 위협적인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여러 발을 쏠 수 있어요. 지금 날아가는 각도를 보면 저게 미사일과 다른 점이거든요.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요. 예. 직각으로 세워놓고 쏘면 포물선을 이루면서 날아가면서 타격점을 찾아가 타격을 하거든요. 근데 방사포는 비스듬하게 쏘잖아요. 네. 근데 차량을 이동하면서 어느 곳이든 기동성 있게 가서 가까운 곳까지 가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탄도미사일보다 정확도는 떨어져요. 네. 그러나 많은 양의 방사포를 한꺼번에 쏘니까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하는 데는 방사포가 유리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예전에 우리나라를 향해서 공격한 적이 있었어요. 연평도 포격사건 기억나시죠? 네. 그때 쐈던 게 바로 방사포거든요. 그때는 122mm 방사포였는데 최근에 이제 240mm 방사포를 개발을 했고 이걸 갱신형, 개량형으로 다시 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방사포가 갖고 있는 한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무유도예요. 즉 어떤 그 유도를 통해서 타겟을 명확하게 찍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까운 거리까지 차량으로 이동해서 쏠 수 있고 만약에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방사포를 동시에 발사하면요. 약 2만 발 정도의 방사포가 우리나라에 떨어질 수 있고요. 서울 가까이 와서도 예를 들면 수도권 가까이까지 접근해서 물론 군사분계선 가까이까지 가서 쏘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서울 전역이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하고요. 갱신형 방사포는 유도 장치도 일정 부분 탑재가 돼 있는 상태라 타겟을 명확하게 정하고 쏘면 초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미국과 함께 킬체인을 만들어 가지고 유도탄이나 아니면 방사포를 막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예. 너무 많은 양이 오게 되면 한꺼번에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2만 발을 한꺼번에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죠.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죠. 지금 현재 북한 같은 경우에는 240mm 원래 재래식에서 갱신형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서울 전역을 향해 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물량 공세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북한이 지금 배치하고 있는 이 갱신형 방사포가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200대가 동시에 사격이 들어가면요. 이게 단 한 번만으로 서울의 10%가 싹 불바다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던데 조한범 박사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포병 전력이 무서운 게 지속적인 사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포병 전력은 예를 들면 한 발을 쏘면 네. 우리가 그린파인 레이더라고 그래서 그 역추적을 해서 그 위치를 잡아내요. 그러니까 170mm 곡산포 같은 경우는 시간당 2만 발을 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다연장 로켓은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포병은 저가로 지속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무기인데 네. 문제는 동시에 다량의 그 탄약을 투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날아가지만 다연장 로켓은 뭐냐면 이 22연장이거든요. 그럼 22발이 거의 동시에 나가요. 10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만일에 200대에서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거의 4,400발 정도가 하늘에 동시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연장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저 체계가 가동이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상 전수 방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위협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뭐 시시때때로 서울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면서 사실 이 전력들을 남측을 향해 전진 배치를 시켜놨던 건데 이거를 지금 이제 러시아 전장에 사실상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얼마나 가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걸 박살내는 영상을 왜 공개한 겁니까? 노림수가 있죠. 일단은 지난해부터 배치된 것이 약 100여 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배치하기 시작한 것이 지난 4월부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자, 우크라이나가 이 영상을 공개한 노림수 저는 크게 4가지로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실제적으로 북한제 무기 여기에 있습니다. 구체적 물증을 제시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 우크라이나 드론으로 다 박살을 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걸 무력화할 수 있다라는 그들의 어떤 군사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또 보여준 겁니다. 세 번째는요. 또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무기 거래를 했어. 이거를 보여주면서 결국 대북 제재, 테러 제재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를 제시한 또 측면의 의미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러시아 군수 상황이 악화되니까 북한 무기를 가져왔네. 결국은 러시아 근데 그 북한 무기 우리가 다 없앨 수 있어.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체면을 꺾는 그런 용도로도 공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김정은은 이런 핵심 전력들을 그야말로 뭐 러시아한테 아낌없이 내줄 만큼 혈맹 러시아와의 밀착에 계속해서 매달리는 중입니다. 자, 트럼프가 이렇게 김정은과 좋은 관계다 갈등을 해결하겠다 손짓을 하는데도 북한은요 조금 전에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미국은 적대의 세력이다. 게다가 날강도라면서 싸늘하게 외면을 했죠. 그런데 김정은 이렇게 러시아만 쳐다보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사실 얼마 전에 푸틴의 이 말이 국제사회에서 화제입니다. Договор, о котором сказали, 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там нет статей, связанных с оборонной сферой. Это второе. А третье, наши иранские друзья об этом и не просят. Так что практически нечего обсуждать. 아니 그러니까 이란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뭐 드론 보내주고 포탄 보내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데 푸틴은 사실상 이란한테는 좀 방관을 한 거예요. 이번 사태에 있어서. 그러면 하메네이를 저버렸던 푸틴이 김정은한테는 좀 다를까요? 지금 러시아로서는 국운을 건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저 러우 전쟁에서 만일에 푸틴이 패배하면 실각이에요. 실각뿐만이 아니라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쏟아부어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적인 지원을 하는 김정은 정권, 북한이 푸틴으로서는 보물 같은 존재죠. 근데 거꾸로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라는 거대한 사실은 세계 제국인데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은 안중해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위협에 처했을 때 러시아라는 저 큰 나라의 운명을 걸고 북한을 도와줄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 갈 때랑 갔다 올 때랑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니까 네. 북한으로서는 조약에 따라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조약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러시아 연방법과 유엔 헌장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도와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은 도와주는 거 결정했잖아요. 근데 러시아 연방법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해외 파병은 푸틴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정해요. 그러니까 약속은 자기가 했지만 그때 가서 의회에서 거부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몇 개나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다시 저런 상황이 오면은 와도 안 되겠지만 러시아가 개입한다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높질 않아요. 그렇군요. 자, 뭐 김정은의 이런 러시아 올인 배팅이 뭐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더 지켜보기라고요.